자, 여기 이제 특강 부분에 보면 이제 366페이지 부분에 5번 보면 교종과 선종의 통합, 진울철학 부분이 있죠. 거기부터 이제 보고 넘어가게. 이때부터 이제 고려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 도의가 귀국하던 현동왕 13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종의 도입은 고려 초에 이르러 일단으로 됐다. 선종의 도입은 당시의 불교계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신라시대 불교의 사상적인 과제가 주로 교학면에서 대승불교의 2대 조류인 중간파와 유식학파의 통합 문제에 대해 였다면 고려시대는 교선통합,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 그러니까 교종은 이론칙이고 선종은 실천 방법의 조화 문제에 새로운 과제를 대두한 것이다. 조화 문제가 교선통합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 때 주요 논쟁 쟁점이었죠. 그래서 고려 불교사는 실로 성교, 교선의 어떤 대립의 극복 과정이라고 할 만한 여러 단계의 시도가 있었고 마침내 신라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불교가 정립되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교선 대립이 이제 쭉 있던 것이 이제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뭘 이제 보시냐면 이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일단 봐야 되겠네요. 법안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종과 관련된 내용 있죠. 강종. 이거 어디 있나? 강종. 불교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강종, 4대 강종이다. 그래서 교선 통합에 이제 해서 이제 뭐 불교 통합은 크게 세 번에 있었죠. 첫 번째가 언제 있었죠? 강종 때. 강종 때 있었고, 두 번째가 언제 있었죠? 의종의 통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진우의 통합. 네, 해갖고 이게 세 단계에 거쳐갖고 통합이 있었죠? 강종 때 교선 통합 부분을 볼게요. 강종은 우선 당시의 불교계를 교종과 선종 양립시켜, 교종은 하엄종 중심으로 정비하고요. 하엄종. 그래서 하엄종 정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하엄종이 남아가고 북학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시켰고 균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자, 법상종과 하엄종이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것도 뭐냐면 통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종을 이제 일단 통합시켰고 하엄종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선종을 통합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선종도 그 부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종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뭘 들어왔냐면 법안종을 도입을 했어. 선종은. 그래서 선종은 법안종을 새로 수입해 통일하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그 교선 통합을 할 때 뭘 또 받아들였죠? 천태학. 네, 천태학을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선종에서 중국의 선종일판 법안종을 수입한 데는 큰 사상적인 의의가 있다. 법안종 개조인 청경문익, 청경문익은 그 남당의 성품을 진장시켜 종문식 구론을 한 권을 저수하고 교학을 경시, 파벌 형성 등 당대 선종의 패단을 통론하여 조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익의 제자였던 고려 승려였던 도봉, 해거와 영감 등이 있었으며 그의 사상은 고려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 중에 해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강종 때 귀국해서 강종 19년에 새로운 승계를 마련할 때 제1대 국사가 되었으며 선정 교단을 영도했다. 그는 도봉원을 주속하여 교화를 크게 펼쳐 당시 고려의 3대 서원 중에 하나로 지칭되기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외에도 이제 문익의 이제 문화였던 청대 덕소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청대 덕소는 성승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천합종의 지자대사를 사모해서 그의 연불신학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다시 그 문안에 영면 연수가 나왔으며
법안종 교세에 크게 떨쳤다. 그래서 연수는 송대 선조의 대표적인 저서였던 종종물 저수가 있고 불교의 유심률을 대성하여 하엄종과 법산종, 통체종의 제교학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이것을 선종 입장에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종 승려들은, 고려의 성종 승려들은 그 당시 이제 그 도봉해거와 그 당시 이제 이런 승려들, 해거들, 이런 도봉해거와 영감 등이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법안종을 받아들여서 일단 선종을 그 법안종을 통해 통합을 하고 교손 통합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했다. 그 내용들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종 내용을 이제 올 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뒤에 넘어서 이제 강종 넘어가서 그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청태종 개청하고 이제 보죠. 자, 의천에 의해서 청태종의 창립은 단순한 하나의 새로운 종파의 창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불교 교단을 재편하는 것이며 또한 성교의 대립을 극복한 제2의 사상적인 2단계 사상적 시도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천에 의한 교순 통합은 결국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죠? 하엄 입장에서 선을 억압하고 포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엄 입장에서 선을 포섭하는 것도 그 하엄의 교관설에 근거하지 않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천태종의 교관 일치설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통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교관 일치설은 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2년 전에. 꼭 교손통합에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교감일치서는 교손통합뿐만 아니라 교종 안에 있었던 그 통합에 이용을 했어요. 하엄종 그 안에 있는 분열 통합에도 1단계 때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손통합을 시도했던 사람이 뭐냐면 진울이죠. 진울이 했던 통합은 뭐죠? 정예결사운동이죠. 정예결사운동. 그래서 정가해는 불교 핵심에 이르는 두 요소서 그 어느 쪽이 하나로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예결사는 바로 이러한 정예의 살림을 운동하여 쌍수하자는 운동이다. 정예 살림의 운동하여 쌍수하자. 정예는 제 예전에 얘기했죠. 참선과 불경 경전을 읽는 거고, 그것을 동시에 닦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예쌍수 운동이고, 정예쌍수는 종교적 실천에 가는 것으로 그것이 사상적으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그날 실천 방향에 바탕이 된 이론이나 사상적 이념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정예쌍수의 이론적 바탕이 뭐냐면 도노점수예요. 도노와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뭐냐면 동시에 수행하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또 세 가지 이제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 등지문 이런 것도 있고, 자, 성적 등지문 있고 이 성적 등지문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원독 신해문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장에는 간할 건정문이 있어. 근데 요 내용까지 굳이 우리가 불교 교리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돌 닦아가면서 인식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또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세 가지가 있다. 성적 등지문, 간할 건정문, 그 다음에 그 원독 신해문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뒤에 넘어서 간할 건정문에서는 이게 뒤에 넘어서 그 당시 간할 건정문에서는 그 가나선의 영향을 받았다. 가나선에. 그래서 그 가나선은 어디에 영향이죠? 선종의 한파인 인재종이 있어요. 인재종. 그래서 그 당시 인재종의 대하종가라는 사람, 대하종가 병명 같은데. 자, 이 사람의 가나선의 영향을 받았다. 제가 예전에 가나선 설명했죠? 임재종이 나온 거. 그러니까 임재종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된 단계는 아니고 이 당시에는 다만 그 수행 방법인 가나선만 도입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선사가 자기 스승의 선사가 그 하도를 던지면 그 하도를 부여안고 고민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제자들한테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가나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지어 등지문, 원독신해문, 그다음 간할 견정문 이렇게 해서 이제 산문을 있다. 산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천 방법이라고 했죠. 문이라는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 진에 들어와서 교선 일치의 어떤 절충적인 단계에 넘어서 교선 일치 완성된 철학 장교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뭐 교단의 위축과 식민지 불교는 이제 조선 시대하고 이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일제 시대. 근데 이거는 이미 한번 갔어.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사학사 부분은 넘어가자. 사학사 부분을. 자, 사학사 부분은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아이고. 자, 그러면 통론에 있는 이제 특강에 있는 사학사 부분을 볼게요. 485페이지 펴볼게요. 자, 고려 초기에 본기만 있는 편년체 사서로서 고려의 정통을 내세워 구상국사가 편찬됐죠. 그래서 그 단편이 동명왕편이나 제하옹기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보이는 것은 고구려 계승, 북진정치 포망, 민간 선행, 발해 유민의 포석 같은 시대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최승로도 그 5종 정전편이 있어. 앞에 있었던 5명의 그 왕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냈죠. 저번에 설명했죠? 예. 그 5조 정전편에서 제일 높게 평가한 사람 누구야? 태조. 제일 호의적이었고, 제일 악평했던 사람 누구죠? 강종.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유교적 역사인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출발점을 게시했다. 이 5조 정전편도 일종의 뭐예요? 당대 근현대사죠. 예. 자, 그래야 고려 중기에 인종의 유교사관이 우리나라 고대사 체계자듯이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이제 전해져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은 김부식이 고대적 체질의 이자겸 세력과 풍수지서 같은 민간 신앙적 체험과 성경 중심의 지방세력 바탕으로 한 모총 세력을 제거하는 가운데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 구삼국사 역사 인식을 전환시키는 목적에서 편찬됐다. 그때 이제 중국의 정사체 서술 방식이 기전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기전체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공기, 열전, 지, 연표. 4개. 세가는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세가가 없잖아. 세가가는 중국사에도 없어요, 거의. 사기 외에는 그 이후엔 세가를 안 뒀어. 왜냐면 그 후엔 세가가 거의 관련된 내용이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제후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찬을 뒀죠, 논찬을. 논찬. 그래서 이 논찬이라는 건 뭐냐, 사신왈 하면서 그 사평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 패트대로 하고, 사평을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간적 서술을 제한 구별하고 상고를 모두 우리, 아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객관적 합리적 입장을 포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거주하여 육촌을 이루었다. 하여 고조선 등을 존재한 걸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고 삼국시대의 단대사만 편찬함으로써 우리 상고사 체험을 무의미하게 평가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조선의 유민들, 이미 이전에 조선의 유민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때 고조죠. 뒤에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때 조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조선의 유민들. 예. 그래서 고조선부터 계속 유민들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분명히 고조선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조선은 언급하지 않았어. 예. 단군조선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삼국시대만 썼다. 단대사다. 그래갖고 통사를 왜 안 썼냐? 삼국의 시대사를 같이 쓰지. 그러니까 삼국 시대뿐만 아니라 통사도 같이 써야 되지 않냐? 고조선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상고사를 무시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신라를 정통국가로 파악하여 열정과 지혜의 분량에서 엄격한 차이가 나게 되고 고구려 백제에는 중국적 사도만 주로 이용했으며 신라 국가 성리의 기년이 고구려보다 앞서 있다. 거리에 이제 멀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있어. 뭐냐면 일단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축적된 사료들이 많기 때문에 신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백제와 그 고구려 역사 슬로건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백제 고구려 역사는 뭐예요? 이미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사실을 꺼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 이밖에 그 부족서와 불교서와 같이 정통적 생활 체험에 담긴 기층 공동체 체험을 유교적 사관에 맞게 무징불신, 개혁 불원난신에 맞게 다 뜯어곤치거나 탈락시켰죠. 개서주의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고대 문화 전체의 내용을 빈약하겠다. 이는 중국과의 4대 외교도 강조하는 등 유화 독점적 국가의식 수준에서 세계를 극복했다는 4대적 세계관이 초래한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만 알았는데 이제는 뭐야? 그 중국만 이제 큰날 섬기고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연유에서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확립한 기념비적 저술로 기록되기 받았으나 그 4, 5, 20년이 못 돼서 새로운 비판적 입장의 역사의식이 등장했다.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제 보면 밑에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주 1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왜 중요하냐? 이게 정통시대 때의 이제 역사 서술 방식을 정리해놨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국사하고 한국사 공부할 때 사학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좀 같이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기전체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 나타났죠. 중국에서 통일왕조인 한나라가 건국되니까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사가 요청되었던 체제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자인 제왕의 행적을 봉기라고 하고요. 중심을 떠받치는 주변 질서를 신화의 역사를 세가라고 하고, 그 개인의 정긴 열전이라고 하고, 그 문물 제도와 항목별 문화산 제도사를 지라고 하고, 이 지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나중에 서로 바뀌죠. 한서에서는.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연결하는 표를 표라고 한다. 그래서 봉기, 세가, 열전, 지표. 근데 나중에 한서에서는 이 세가 없어져. 제후의 권한이 이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봉기, 이제 열전, 지표, 또 서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이게 이제 보통 기전체가 정사체라고 하죠. 왜냐면 그 후에 25사 그들 다 뭐냐면 그 기전체 썼고, 우리나라의 정사라고 하는 고조사나 그 다음에 삼국사기 그런 것도 다 몰려든 기전체를 썼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편년체는 연대순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체제인데, 기전체가 단대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 통사를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전체는 전에 있었던 왕조의 역사를 후에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대사예요. 물론 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통사도 있어요. 근데 한서 이후부터는 단대사 위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문제점을 해결해서 편년체 쓰는데, 편년체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일단은 춘추도 편년체고, 그다음 자치통감도 뭐죠? 편년체죠. 자치통감이 아니라 잠깐만요. 사마강이 쓴 게 자치 그 통감이죠, 맞아. 이것도 일종의 그 편년체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송의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시작된 통감체도 편년체의 일종이다.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자치통감부터 해서 통감체겠네요. 예. 통감체도 편년체 일종이죠. 통감체라는 것은 예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편년체라고, 통감체라고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편년체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치통감도 편년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게 주의가 만든 거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자치통감 강문기예요. 그래서 자치통감을 주자가 새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치통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강과 모고 이렇게 분류했죠. 성리학적 유교에 입각해서 성리학적 그 명분에 입각해가지고 명분과 의리를 법내로 만들고, 중요한 거는 강이라고 해서 큰 글자 쓰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는 목이라 해서 작은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다 해도 강과 목을 딱 구분한 거 보면 어느 게 성리학적 가치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이걸 자치통감의 주석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치통강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또 줄여서 통강강목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기사본맞추는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남송의 원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통감에도 이걸 사건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 게 통감 기사본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건을 유형 분류해갖고 나눠서 사건의 계기에서 인과관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전체 사건 중심, 서술체로서 그 기전체가 사건 중심, 편전체 연대 중심이라는 단점을 극복했다. 기전체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전체는 무슨 중심이죠? 인물 중심, 인물 중심. 여기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 중심은 뭐냐면, 통관 기사 본말체예요. 이게 사건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입각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정리해보면, 기전체, 그 다음에 편전체, 그 다음에 강목체, 기사 본말체, 이렇게 있는데, 그 편전체 안에 통감체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이제, 분류해놨다. 그래가지고 요거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고려 후기 명종 연간에 동명왕표를 접수한 이규보는 처음에 역사 입각에 신비한 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에서 입각한 이성적이고 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에 출발했다가 그 한계를 인식하고 반신라적 입장에서 사대적 형상 유지를 비판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했죠. 그 신비화와 기이한 것에 차이는 기층 공동체에 널리 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역 개혁 난신 그리고 무징불신 이런 틀을 깨고 그 구구삼국사를 바탕으로 동명왕 신화를 바탕에서 이제 신라 문화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친 고구려 정통의 의미들 유교에 못지않게 신성한 성인으로 재현이 됐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기원은 하늘과 연결한 중국과 구별된 독자성에서 찾는 정각, 영웅적 시조에서 서양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인식한 부분이 후일 민족 의식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성인은 누구죠? 동명왕이죠. 동명왕은 누구죠? 고주몽이야, 고주몽. 그래서 우리의 시조를 그 어디에서 찾았다? 사막 오제가 아니라 그 고주몽에서 찾았어. 그래서 중국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한계가 있어. 너무 감성적인 이익 중에 서사시였다. 과학적이지 못한. 서사시 자체가 좀 약간 이제 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왕홍기나 그 다음에 그 앞에 동명왕편 서사시 형태로 쓰면서 사람들의 전달력을 강화시켰지만 이게 그 자체가 뭐냐면 좀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 서민석 강의 보시면 알겠잖아. 전달력 짱이죠? 예. 근데 객관성은 확 떨어지잖아.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최신 무신 정권에서 부족적 지역적 국가 시초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 안정시키는 성격이 깊이 내재 있는 등 한계를 존재했다. 요것도 잘못된 서술이죠. 이게 왜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름만이 왜 나오냐. 최신 무신 정권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건 명종 때 쓴 거예요. 명종 때는 그 이전에, 최신 무신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에 쓴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최신 무신 정권 안에서 이걸 이용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무인 정권 아래에서 쓴 건 아니에요, 이 책은요. 동명왕편 자체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세계제국이었던 원의 침략과 간섭은 고려사의 상식 및 기층 공동체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이걸 극복할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선종계통이로서 이제 불교계 지도자였던, 이게 자도자로 돼 있네? 맞죠? 이게 오타죠? 지도적 위치에 있던 승려였던 이전은 무슨 파와 관련돼 있죠? 가지산파. 그래서 가지산파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이전이죠. 예. 그래서 상호 유사를 저수에 복고적인 불국토설에 입각한 혼란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교사를 체계시켰다. 자, 이 사설은 고승전을 바탕으로 해서, 고승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뛰어난 승려들의 그 열전들이야. 그래서 요게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책을 또 집어넣죠. 야사도 집어넣었어. 이게 기이편이에요. 예, 기이편.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정통적 유교기능 호선의 행위를 강조한 유사체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체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사 본말체 유사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체제다. 종전의 체제에선 파악할 수 없는 역사 처술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결과 삼국사기에서 탈락된 불교 사상사와 관련된 많은 민간 정승과 신화 서사를 수집했는데 특히 뭘 체육했죠? 단군 신화를 체육해서 현재 전하고 있는 사서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예전에 구전으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구전. 그러니까 이부를 통해서. 그거 엄밀히 단군은 그 단군 신화가 부각된 것은 언제 때냐? 몽골 침입 이후에요. 그러니까 김부시가 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김부시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단군 신화의 존재, 단군 신화를 알리는 없을 거라는 추정도 있어요. 왜냐면 단군은 예전에 평양성에서 평양 일대 많이 산 그 일대 강화도 그 일대에 전해지는 민간 어떤 서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군이라는 존재가 부각된 것은 몽골 침입 이후고 그래서 그때 이제 채집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적어놨을 것 같아. 하여튼 자 이전은 귀족적이고 중앙 권력과 밀착된 교정 불교의 비판적인 조계종의 결사운동과 연계되어 있고 지방사회에 오랜 머물면서 지방 공동체의 자기생활 체험 유지 노력을 긍정해서인지 기층민의 생활상에 나타낸 반기족적 사회의식의 일정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 이전에 상고사를 인식하여 부유와 고구려, 변환과 백제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등 고조선의 삼국에 이르는 연결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유사체를 이용해서 이 유사체라는 게 특정하게 없다고 했죠. 이게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냥 유사체를 갖다 붙였는데 자 삼국사의 기본적으로 부정한 입장이 아니다. 여기에서 불교적 정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큰 이유긴 하지만 신라 중심 사관을 지니고 있고 이거는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 예. 신라 중심 사관에 있고 중국적 사료를 더 신뢰한 결과 당군, 부여, 고구려, 백제를 당군계로 보고 기자, 위만, 마한, 진화를 중국계로 그 다음 옥조, 예매, 가야, 번화는 무소속으로 서술하면서 민족 시준을 제시했으면서도 체계화된 노력이 미흡하다. 하나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해놓고는 당군을 내세우고는 그걸 밑에 있는 그 여러 역사들 우리나라 역사 다 포함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갈래로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보충 설명하면 삼국사기를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입장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뭐 신라 중심 사관도 있겠지만 유교를 부정하는 게 유교적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 기이편도 있지만 호선편도 있어요. 그 유교의 어떤 그 착한 행위, 호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징불신 개혁 분원난신을 뭐냐면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지 이걸 아예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유교적 신성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탕으로 해갖고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 동명왕풍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조건 뭐냐면 그냥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실증 검토 없이 그냥 역사 선거 아니야. 이 사람도 다 돌아다니면서 비문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다 분석해갖고 글을 쓴 거야. 다만 이것을 이제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이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유교적인 어떤 역사의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했지만 무징불신 개혁난신에 의해서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에 의해서 좀 제외됐던 역사를 실어놨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87년 이승의 제하옹기는 그 고조선에서 고조까지 통사 형식으로 읊은 서사시다. 유교적 인식을 바탕이 되어 있으나 앞에 두 역사서에 비해서 민족적 시야가 보다 확대됐고 어디? 중국과 비교해봤죠. 그래서 기층 공동체와 도교적 민간 신화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수목신 숭배 요소도 단군 신화에 체육되어 있고 단군 기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단군 기년은 3600년. 여기 단군 기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BC 2333년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실려 있죠? 동구 통감에 실려 있는 거야. 3600년 내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3600년 참인선에 입각한 거야. 참인선은 유교 경전을 도참 사상을 이용하는 거죠. 유교에서는 대개 보면 60을 되게 기난 숫자 봐. 60간지 할 때 60을. 그래갖고 60을 겹쳐 있으면 곱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3600년이 되죠. 그래서 3600년을 설정했어. 근데 이거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죠.
그만큼 당군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중국에 걸맞는 기원이 오래됐고 유구하고 3600년인데 다복이라는 건 복이 그만큼 많다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적인 어떤 기원으로 보면 안 돼요. BC 2333년도 마찬가지죠. 요보다 25년 뒤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군에 세운 고조선 또한 우리나라 역사도 그만큼 중국의 역사에 비등하는 유구하다. 이런 인식이지, 이거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영향을 미친 당군 기자 위만 같은 그 3조선설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죠. 이 설은 16세기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영향을 줄까 지금? 없죠? 우리 교과서 보면 기자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 아예 존재감도 안 드러나. 그냥 무시해보죠. 어디야? 당군에서 이만만 나오죠. 예. 자, 하여튼, 또 삼한의 70개국의 상국이 이어지는 때 모두 당군의 후손이라 하여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에 중국과 다른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식적 대립을 지향할 수 있는 지향이 아니라 현 공동체, 문화 공동체, 민족 생활권이나 민족적 시절을 결합된 역사 공동체, 조선 계승 의식이 확립됐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상옥 유사는 좀 한계가 있었죠. 당군 조선을 내세웠지만 아까 이론적인 계승 의식은 아니야. 그렇지만 요때 단계에 들어서 이제 조선 계승 의식, 고조선의 계승 의식이 등장한 거야. 당군 조선 계승 의식. 이것은 종전의 고대에 남아 있었던 그런 부요 계승 의식이나 또 삼한일통 의식이 완전히 이제 깨지고 이제 고조선 계승 의식으로 넘어갔다. 당군 계승 의식으로. 지금까지 이게 내려가죠. 그래서 정통적 민족 의식의 확립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인식의 폭이 신민지적 체질에 의해서 제한돼요. 요때 신민지적 체질이 뭘까요, 이건? 이거는 이승유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원나라 간섭계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쓰셔야 돼. 그때 눈치를 보면서 쓸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 갈리오서 왕에게 올린 거죠. 그러면 원나라 간섭기 때 갈리오서 왕에게 올린 그 서사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써야 돼. 삼국유사는 그냥 이던이 제안을 쓴 거고, 그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원나라 눈치를. 그래가지고 그 체제가 제왕운기라고 이제 표현한 것처럼 쟤는 뭐예요? 이거는 황제, 중국의 역사죠. 왕은 누구죠? 우리나라 역사야. 그래서 형식상 제와 왕을 동시에 언급을 했어. 그래서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했다. 쟤를 중국, 왕을 본국.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보다도 후퇴되고 있으며 우리가 외국과 싸움에 승리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듯 의도적으로 기피한 많은 한계가 있다. 왜? 원나라 눈치를 봐야 되잖아, 원고적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마다 또 다르게 돼 있어. 사대적 명분론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또 어떤 책은 자주적 의식이다. 대교과서나 통은 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자주적 의식을 많이 반영하고, 심지어 그런 말을 해. 제와 왕을 해서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막 왜 그 제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내세우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와 왕을 동시에 내세운 건 우리도 그 황제에 걸맞는 국가당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주의식이다. 뭐 여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사 특강에서는 국특강에는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고려시기의 역사의 주체자는 국왕 및 귀족의 관료 세력을 인식했다. 세계관은 종전에 자기만은 유아 독점적인 어떤 역사 천하의식을 탈피해서 세계관 확대를 가졌지만 한편은 사대의식, 한편은 그 사대의식은 이제 중국에 관련된 거죠. 삼국사기도 보이고 제왕운기도 보이는, 또 한편은 독자적 역사 공동체의 특성을 재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명왕평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했지만 서술 방식에서는 유교사관을 도입하여 인간의 합리성을 보다 중시하는 바탕으로 한글적 체계를 했다. 그래갖고 유교사관이라는 건 두 가지죠. 개혁 분원난시, 무징불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그걸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지 아예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간섭기가 이제 그때 주자성리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주자성리학. 자, 주자성리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초세속주의와
한당 유학의 공리주의 요소를 비판하고 종교조 행사의 사회적 폐단을 제거해서 통치 질서를 회복하려는 중소지주주의 기반인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들은 불교, 도교, 민간신앙적 역사인식을 성리학적 사고로 다시 재정리해요. 그래서 저 김부식 그대로 해가지고 또 돌아가. 그래서 당시대에 새롭게 인식하고 했으며 14세기 때 유교사관의 재정립 시기에 들어서겠다. 여말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재현은 강력한 왕권을 회복을 바탕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성리학적 명분론, 정통론, 왕도주의에 입각해서 설화적, 정통적 역사 이해를 배격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 건국부에도 계속 됐죠. 그래서 이제 요때 대표적인 이제 것이 사약이죠, 사약. 예. 그래서 요 부분부터 이제 그 뭐냐면 15세기 넘어가서 조선 전기 역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줄가 이건 뭐 안재홍의 견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그 농업기술 발달 관련 내용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451페이지 보세요. 자, 451페이지에 보면 삼국시대부터 해갖고 고려시대 때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군요. 그 고려 농업사 관련된 삼국시대 농업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철제 농기구의 보고고 신경이 보편화된 삼국시대 농경도 하경에 의한 호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경은 뭐예요?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제 물을 대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전민들 주로 하는 방식인데 삼국시대 농경인 후한 농경이란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으나 그러나 자료 여건에 좀 더 나은 고려시대의 경우에 보면 매년 경작하는 부력전. 이 부력전은 매년 경장해. 매년 적고 이거는 연작상경하는 거죠. 네, 매우 적고 1년 후환하는 일역전. 그 다음에 2년 유한하는 제역전. 이렇게요. 이렇게 그 하는 건 지적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지역 소관에 대해서 다수란 것을 기록상 명백히 밝혀진 이상 시기가 앞서서 삼국시대 것이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삼국시대도 원래 후한지연이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 농경은 철제 농기구의 보편적인 활용이라는 조건을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었으므로 기술 차원에서 같은 것이다 일단 파악할 수 있다. 기술적 차이가 있더라도 고려시대 1, 2년간의 좁혀진 후한기간이 삼국시대 2, 3년 정도 차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된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2, 3년 동안 놀리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고려시대는 1, 2년 놀렸다. 그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신경이 이루어지는 뒤에도 후한 방식 장기간 종속한 것은 신경이 후한 농법의 주된 계기가 아닌 걸 말한다. 신경이 뭐야, 신경이? 소를 통해서 깊이 가지라는 거죠. 그 깊이 가지하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후한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신경이 했음에도 이 후한 방식이 계속 존재했던 거는 뭐냐면 이것을 후한 농법이 하기 위해서 신경을 사용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노동력 전략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소가 이제 하면 되고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후한 방식은 경제 집약적인 활용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포기된 것으로서 이거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신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경 때문에 뭐냐면 후한 방식 극복할 신경을 이렇게 쓴 건 아니고 다른 이유는 신경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전까지는 왜? 후한은 땅은 놀려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데 미쳤다고 그거 돈 줘갖고 시비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요거 땅 하다가 고갈되면 뭐냐 다른 땅 가갖고 이제 하고 간단하게 이제 뭐 하경 수노나 좀 하고 그 정도 한 거지. 근데 이것이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 뭐냐면 지역적인 것든 한 경제에 계속 연작상경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냐? 이거는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 필요가 생긴 거지. 이제 후한을 가지고는 그 많은 농지를 뭐냐면 많은 인구를 먹여 살 수 없죠.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버려진 토지, 그 다음에 후한에서 놀렸던 토지 어떤 방식으로 뭐예요? 그 뭐냐면 그 연작 상공해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가 기술 발달을 따라오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 인구학의 입장.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고려 후기 때 왜 그 농업 생산량이 급증하게 올랐냐? 그 중에 하나가 인구의 증가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제 증가해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고려시대까지 인구 관계 저희가 대단히 영성하지만 인구 중에 특별한 사람도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 이게 이제 학계 통설이에요.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후한 방식 극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은 12수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앞에는 이제 인구 여기에서 인구 그 뭐냐면 역사 인구학적 입장에서 했는데 이건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제 인구 증가가 큰 원인이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지도서에도 있고 다른 책에도 있는데 다른 견해는 좀 제시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고려 중후기 때 이제 이렇게 보면 12수의 발달 이제 예드는데 예전에는 12수이 하경이었어요. 하경. 그래서 하경이라는 것은 제일 원시적인 시비 방법이에요. 불을 질려서 그 재를 뒤엎어가지고 그 재를 뒤엎어서 시비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시비 효과가 높지가 않아요. 하경순호라고 하죠. 그래서 하경의 호환 방식 대신에 경주를 매년 이용하는 전면 비배. 전면 비배. 비배라는 것은 비자는 뭐냐면 거듭 비자 이게 거듭 비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배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배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돌 배자 그래서 이제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배설물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름을 뭘로 쓰는 거야? 가축이나 이런 것 배설물로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적을 회복하여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장의 시비가 인공적으로 확보하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똥을 많이 이용하니까 인공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처음에 썼냐? 여기면 가축분. 집안에서 축분은 뭐죠? 축분은 그 여기 가축에서 왔던 똥을 얘기하는 거죠. 똥, 분은 똥이고 여기 가축을 축분이니까 가축분. 그래서 이거 가축을 의미하는 거고 분은 똥이다. 가축의 똥을 이용한다.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그 가축분 같은 것은 경험적으로 그 우수성이 일찍이 인지되었으며 양적 제약에 의해서 집약적 농법의 실현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역사적으로 경제 집약적인 이용에 특별한 충돌이 생기지 않는 한 하경의 후한 방식은 손쉬운 방식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경의 후한 농법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가축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다? 고려 후기 때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고려 초기 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1세기 초에 고려 다녀간 송나라 사신이었던 기행농에는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도경에는 예전에 얘기했죠. 전야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사다리나 돌계단을 갖다는 모사를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산전이라고 하죠. 산전. 네. 그래서 이것은 개경 부근의 경기도의 풍경이라 할 수 있고 산전의 선행 모습은 후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다리형의 계단식 농법이잖아요. 계단식 농법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11월 때 하경순호예요. 그 구릉지 있죠. 구릉지에는 풀잎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에 불을 지어놓고 그다음 계곡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평전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도 하경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고려 전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경 부근의 경기 이론의 풍경을 하더라도 산전의 성향은 모습 후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고려시대 농경지의 구분 명칭을 평정, 고전 이런 두 가지만 통용되어 조선시대 때 많이 보였던 하전이라는 명칭이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결국 우연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자, 이런 기술적 조건에서 보면 고려시대의 반농사 개발이 의외로 활발할 것을 짐작한다. 고려 중기까지 귀족 간인들이 출신이 남쪽의 하삼도보다도 중부 이북 지역에 훨씬 더 많았던 거 결국 우연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하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다?
고려 후기 때다. 이걸 이제 보고 있죠. 고려 후기 때 이제 평야가 개척되면서 종조의 상전들이 없어지고 뭐가 이제 확산되죠. 하전이 많아지고 하산도에서 이제 인구가 집중되면서 하산도에서 인구가 이제 거기에서 많은 재생들이 배출된 데 반해서 전기 때는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집약시키는 농사 직설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직설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농사 직설하냐면 이 농사 직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세종 시기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농업 기술 발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그때 요 농사직서는 세종 때 만들어졌, 조선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농업 기술도 같이 있다? 고려 말기 때 농업 기술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고려 말과 조선 초 시대에 발달된 새로운 농업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11년에서 12년 사이에 편간된 그 농사 직설에 간요하게 밝혀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농서이기도 한 이 책은 당시 아직도 하산도 지방에 행해지고 있던 새 기술을 어디에 이제 하려고 했죠? 그 이북 지역으로 보급시킬 목적으로 변천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기 때까지만 해도 하산도 지역이 아니라 그 이북 지역이 주요 형태고 반농사였고 산지였는데 중기 이후부터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산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강남농권 중심이었고 농농사 중심이었다. 그것을 어디로 전파시키려고 했던 거야? 저기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여기에서 언급된 부분은 이제 고려 후기 때 사회 변화상 경제 변화를 같이 언급돼 있어요. 보면 첫째로 모든 작법은 거름주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재와 그 다음에 인분을 많이 사용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재의 그 활용은 학경의 오랜 정도에 획득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인분은 축분에 뒤지지 않는 혼을 가지면서 양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 새로 본격적인 12수의 재료를 쓰게 됐다. 여기에서 인분과 축분을 같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축분보다 인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12하는데 왜? 축분은 가축이 먹는 걸 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똥도 약간 질 떨어져. 근데 사람이 먹는 건 뭐죠?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좋죠. 그래서 그 인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고 인분 사용 부분은 중국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분 사용했어. 그 당시엔 더.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똥을 퍼가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똥을 퍼간 사람한테. 근데 동양에서는 똥을 뭐냐면 퍼간 사람이 돈을 준 거야. 똥을 산 사람한테. 그래서 좀 약간 거꾸로 됐어. 그래서 그걸 선교사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게 서양에서는 똥을 퍼가려면 주인이 똥을 산 사람이 똥을 퍼간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똥을 퍼간 사람이 똥을 산 사람한테 뭐냐면 돈을 주냐. 근데 이거는 농업기술에 뭘 이용했기 때문에요. 인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약 농업기술의 요체인 12수에서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11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농업의 기술적 가장 선진적이었던 중국의 강남농법에서 확인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자연조건을 발휘한 하나의 공통된 기록이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 다 똑같아요. 예. 다음에 근데 요즘에 이렇게 똥을 인분을 쓰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분을 쓰면 좋긴 좋은데 이게 기생충들이 많아. 그래갖고 요즘에는 화학비료를 쓰더라고 거의 대부분. 그다음 고려 후기 때부터 연장산경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연장산경의 실제 모습은 변농사 1년 1작, 그 다음에 그 반농사 2년 3작 또는 1년 2작으로 이제 하는 걸 파악한다. 반농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냐면 조종법이 소개됐으며 주식 체계상 조, 보리, 콩 2년 3작이 가장 효과적인 경지 이용 방식을 확인되고요. 변농사는 1년 1작으로 집합법을 위해서 그 집합부의 건건과 수경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건건과 수경이 뭘까 이거는 뿌리는 거죠 집합법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 맨 땅에 뿌리는 게 건건이고 수경은 뭐죠? 물을 가다 놓고 뿌리는 게 수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경은 이것만 알고 있는데 수경을 이식하는 수경제 모내기법, 삽정법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경 중에서도 집화법이 있었어요. 그냥 뿌리는 거. 예. 그래서 건강집화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반농상처럼 파종한 뒤 그 우기에 접어넣어 천수를 담아 무농사를 이게 뭐야? 무농사를 시작한 곳이고 천수는 뭐냐면 이건 뭐냐?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별다른 저수지가 없이 하늘에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비만 기다리는 거야. 예, 이런 걸 천수답인데 이런 방식이 제일 원시적이고 하는 방식 경공집화죠. 그래서 수경집화는 소량의 물을 경지에 적신 상태에서 뭐냐면 산파 그냥 뿌리는 거죠. 그냥 이런 방식이다.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전홍사 이때까지 배비 그러니까 거름 주는 방법이 발달 수준에 이르렀으며 타종은 이항법을 쓰지 않고 직판한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걸 전적으로 수의상의 한계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처럼 수의 농법을 쓰고 싶어도 직판밖에 못 쓰죠. 그 이항법은 알고는 있었어. 왜 못 썼을까요? 보급은 저희 도입은 냈는데 저수지가 뭐냐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항법을 주지하듯이 이식시 그 옹기시 이제 모판에서 이제 그걸 옹기시에 물의 공급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우량은 많은데 강우량이 평지에 있지 못죠. 되게 어디에 많이 내요? 봄에 집중되죠. 그 봄 가뭄이 많아. 그래서 이런 자연 조건에서는 수위시설이 있어야 돼. 근데 수위시설 없이 그걸 하면 거의 흉년이 되는 거야. 말아먹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근기시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사직서에도 그걸 강남농법이니까 일단은 뭐 소개는 해놓는데 이걸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내용 보면. 그래서 집화법은 바로 수리의 안정도 보장되지 못한 여건에서도 강구된 본 가물에 대한 하나의 적극적 대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항법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고려 말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쭉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부터는 조선 왕조부터 내용은 또 다음에 조선시대 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풍수지리설, 고려시대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고려시대 풍수지리설은 좀 약간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풍수지리설은 땅에도 어떤 기운이 있어 인간의 기둥화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인데 그로 길복을 얻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기가 좋은 곳에 국도, 마을, 묘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런 풍수지리설을 체계하고 조직화된 것은 중국에서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풍수지리설 기원이 확실치 않아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이 음양 오행서를 채용해서 이론화되기 시작한 건 한대 때부터다. 해갖고 뭐 중국의 풍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까지 알 필요 없죠,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풍수지리설로 넘어가죠. 한국은 이제 뭐 따지면 삼국시대부터 전해졌다고 하는데 널리 확산되고 시작한 것은 언제든 통일신라 시대 때 확산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립상파의 선승들이 주로 했는데 그 중에 도선이 그걸 이제 했다. 그래서 도선은 한국 풍수지리설의 시조로 받들어지게 됐으며 후대에 만들어진 풍수지역 관계서적에서는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선을 가탁하는 게 있다. 가탁은 뭘까요, 이거는? 도선이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선의 것이 이제 도선이 말했다는 식으로 해놓고 가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선이 그렇게 말을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도선의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희재가 항상 도선 팔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가 유포시킨 풍수수는 지형과 수세에 강조한 강서법이어서 그의 이루는 묘지의 선정이나 내지 음택풍수보다 전국적인 그 지리적 조건을 판단하거나 도성이나 궁시의 자리를 선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무슨 풍수라고 그러죠? 양태풍수라고 그러죠? 음택풍수는 못자리고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의 풍수는 그 뭐와 연결되면 도참설과 연결돼요. 예언사상이.
네, 그래서 어디에서 왕자가 나고 거기에서 이제 고조 왕국이 세워지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보면 송악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 왕조의 건국을 예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의 풍수지에서 신라 말기라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어서 국토 공간의 중심지가 위치가 경주부터 중부 지역인 송악을 옮기고자 했던 국토 재계획 안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풍수지에서는 고려 왕조를 그 건국과 왕건에 의해서 받아들여 개경을 장풍지국의 명당으로 서경을 득수지국의 명단으로 설명함으로써 고려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 장풍지국이나 득수지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좋은 명당 자리나 봐요. 예. 풍수지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로 말미암아 고려 왕조에 들어와서 풍수지에서는 더욱 널리 유행했고 중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풍수가 도참 사상과 연결되죠. 풍수 도참. 그 다음에 비기 사상과 비보 사상과 연결되죠. 이 비보 사상과 연결된 게 이게야. 지기세왕설하고 비보 삽타설이에요. 비보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지기가 쇠퇴한 것도 있고 왕성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쇠퇴할 때는 왕성한 것도 항상 왕성한 것이 아니라 뭐죠? 쇠퇴한 것이 있죠. 쇠퇴할 때 뭘 해갖고 메꿔줘야 되죠? 비보. 그 사찰이나 탑을 놔가지고 그 지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풍수는 그냥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풍습은 지기의 쇠퇴와 그 흥기에 따라서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인간의 인위적인 심.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비보 사상의 주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학설은 그 기본이 나라와 개인의 기본화복이 토지 자연의 절대적 심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지기세왕설은 지기, 토지 자연의 심은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지기가 왕성할 때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은 흥성하고 그다음 반대로 쇠퇴할 때 멸망한 것이다. 지기의 세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미 유리한 것, 좋은 걸 선정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나 왕조에 따라서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기세왕설의 유행에 따라 고려 중기 이후에 개경의 지기가 세했기 때문에 수를 옮기는 주장이나 국왕이 일정 기간 동안 순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내자는 주장도 거기에 속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세왕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비보사상도 같이 있어야 돼. 서로 다른 거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지기세왕설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있죠. 정치적 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난이 묘청의 난이죠. 자, 비보사타설은 그 여기에서 뭐죠? 보충해 준다는 개념이죠. 보충해 주는 거. 그래서 지리적 조건을 부족하면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관념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 인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지기를 완성한 걸 순하게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쇠퇴한 걸 또 복구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지맥이 약한 곳이나 그 산의 형세가 그 험한 곳에 사찰 짓거나 탑을 세움으로써 불력을 뭐냐면 다시 복구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찰의 남조 이런 것들이 폐단에 낳게 됐다.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그 풍수의 특징이 도참설과 결합된 거죠. 그래서 도참이란 미래의 기둥하복, 그 다음 성세 득실에 대한 예언 혹은 징조 이런 것들 왕조의 운명과 예언을 예시하는 미래기인데 자 고려시대 때 많은 도참설이 유행했고 이들은 대체 풍수지리설과 관련하여 고려 왕조의 장래를 예언했다. 그래서 고려의 역대 왕조들은 국업의 연기나 국가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참설에 입혀서 상경이나 삼소를 둬가지고 연기 궁고를 했다. 요게 이제 삼경이 뭐냐면 세 곳을 이제 두고 수를 상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복궁 두고 창덕궁, 창경궁을 2궁을 두는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냐면 궁궐 3개 더 지었어. 일종의 2궁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연기 궁궐에서 이제 뭐냐면 풍수 도참의 이제 예언사상을 좀 분산시켰죠. 이것도 뭐와 연결되냐면 지기세왕설에 연결됐어요. 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기가 쇠퇴해. 그러면 그걸 인위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보를 할 때 앞에서는
그 탑이나 사찰 가지고 비교하지만 여기는 궁궐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보충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수도착, 그 다음에 비보사탑, 그 다음에 직위세왕설이 개념적으로 다른 거지만 실제로 서로 뭐냐면 연관돼갖고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해갖고 이용해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풍수 사상이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풍수에 의해서는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새로운 도읍지가 물색하고 마침내 한양의 정도가 하는 과정이 크게 주목되었다. 그러나 풍수시에서 불교가 결복시켜 비보사타에서 같은 불교가 국가 종교적 위치에 있던 고려시대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불교가 국교의 자리에서 물려나고 일부와 지도 이념으로 된 조선왕조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서는 와서는 비보사탈 대신에 흙을 복도 지맥을 보강하거나 바위돌을 깎아내므로써 지형적 조건을 보강하는 주장도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세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속하는 직위세왕설도 비록 임진왜란 직후와 같이 민심을 흉할 때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겠지만 쇠퇴하게 되고 정치적 미치는 영향도 약화되죠. 물론 조선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사탑 대신에 지형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그걸 보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건국하고 세업 도읍지 물서 마침내 한양 정도는 크게 주목됐다는데 한양 정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논의가 있었어. 풍수 논의가. 그렇지만 결정한 것은 풍수 사상에 입각해서 결정한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지휘관 그거에 입각해서 한 거야. 논의는 했어. 근데 한양을 정하는 데는 예전에 뭐 한양 그 남경기치세 그거에서 입각한 아니라 한양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수의적 입장에서 딱 중간에 있고 한강이 있고 조언도 편하고 딱 국토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정했다는 나름대로 지휘관에 입각해서 합리적 지휘관에 입각해서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도참설은 나중에 이제 풍수사상과 결합되는데 이것이 또 뭐냐면 그 고려시대도 그렇지만 잠깐 이제 또 결합된 게 있어요. 정감론 있죠. 정감론에도 거기에 그 있어요. 근데 이 정감론은 그냥 민간에 떠도는 얘기 뿐이지 이게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려시대처럼 그런 건 아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이런 양태풍수보다는 뭐가 이제 유행이 됐냐면 음태풍수가 유행됐어. 음태풍수. 음태풍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묘지 분쟁이죠. 묘지 분쟁. 그래서 자기 그 조선시대 세력이 있는 자가 남의 집안의 선산을 침해해서 자주 일으켰는데 왜냐 그 못자를 쓰면 여기에 뭐냐면 조상 그 쓰면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고관직에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묘지 분쟁이 나고 이거 산속 분쟁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개장하고 이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칼분인도 나오게 됐어요. 서로 그 집안들끼리. 예. 그래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이거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뭐 김종필이 뭐 자기 아버지 무덤을 어떻게 썼더니 뭐 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이 아버지 무덤을 어떻게 쓰고 이장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음태풍수와 관련된 거죠. 예. 근데 음태풍수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지리과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요. 음태풍수는. 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풍수 지리 사상은 이제 좀 끝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보냐면 조선시대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고려 똑같아요. 먼저 그 한번 개관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통해 개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셈 보고 한 통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지도서 이렇게 이제 순차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선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게 고려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많죠.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제 계획으로는 5월 중순에 끝내고 근현대에서는 6월 중순에 끝내서 이제 국과도 이제 6월 말 정도는 이제 사연서 넘어갈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말에 서영사요?